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뜯어보더라도 모든 게 억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맞춰져 있을 뿐 법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로 이제 저 세력들이 주문처럼 외워두던 사법 리스크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지만 아직도 치러야 할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저열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본디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취지에 맞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면 안 되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정의가 바로 서기 때문이죠. 당선자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든지 아내가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거짓말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당선자 아닙니까? 검찰의 비뚤어진 잣대는 스스로 멸망을 재촉할 뿐입니다. 이제는 헌재입니다. 헌재도 하루속히 바른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특별히 파면 기원하는 정어리 모래 상품들 우리 또 신유진 호스트님이 한번 소개 한번 멋지게 해주십시오. 네, 정어리몰에서 얼마나 간절히 파면을 기원하는지 파면 기원 미나리 삼겹살이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미나리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고 그리고 또 지금 황사 미세먼지 이런 와중에 집회 나오신 분들 깨끗하게 지켜나라고 미나리랑 삼겹살 같이 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삼겹살 500g 플러스 500g 미나리 500g까지 총 1.5kg를 보내드리는데 특가입니다. 26,900원. 여러분 이 파면 기원 미나리 비나이다 미나리 삼겹살 드시고 함께 파면 끝까지 힘차게 지치지 말고 응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파면과 함께 봄이 온다. 복숭아 망고 그린티입니다. 복숭아 망고 그린티인데 여기 놀랍게도 제로 칼로리라고 합니다. 제로 칼로리. 정말 이게 놀라운데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데 제로 칼로리라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맛있는 복숭아 망고 그린티는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무려 30포를 9,900원에 이거는 팔면 팔수록 사실은 손해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상큼함, 이 봄을 전달해 드리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이 특가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바로 사주셔야 됩니다. 복숭아 망고 그린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예. 함께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한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모든 것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참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영남 지방의 산불 아직도 제대로 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영남에도 좀 이런 단비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참 계속 이렇게 참 눈이 빠지게 결과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정말 마지막에 무죄 선고가 딱 나오는데 뭉클하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소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기소거든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가 아주 명확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정말 정밀하게 모든 문장을 끊어서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도 뭐 지사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부터 그리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거는 재판부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발언 중에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 중에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검찰의 해석에 의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검찰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부터 이것은 1심에서 잘못 판단된 것이고 검찰이 해석한 부분을 1심에서 그대로 판단해 주었구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과연 백현동 관련해서 판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남은 백현동 관련 사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 5차례 공문을 보내고 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압박을 느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압박을 느꼈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과연 처벌 대상인가 이것이 과연 거짓말로 허위 사실관계를 말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서 의견 표명일 수 있지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실을 깨끗하게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판결을 이렇게 보면서 용정호 소장님 상식이라는 말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내용, 공소 사실을 보면서 야 저런 걸 가지고 기소를 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 그 꼬투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건 법을 어긴 거야 막 이렇게 한 것들을 재판부가 이거는 크게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윤석열을 석방시킬 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그거는 조금 위에서 보면 새 벌자이 뷰라고 그러잖아요. 좀 위에서 보면 분리할 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거였잖아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식에서의 거짓말 이거와 그다음에 협박이냐 압박이냐 그러나 공식적인 문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의 정황이 피의자에게 조금이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의 기소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리였다. 그래서 중간에 별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당신들 검찰 니네 이런 식의 모호한 이 죄목으로 혐의로 기소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할 수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판결이라는 거는 꼭 무슨 뭐 누구 편을 든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압도적인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피의자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웬만하면 피의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해라.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물론 예외 있어요. 현행범 또는 살인 사건에 대한 경우, 그러니까 중범죄인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바로 그런 점,
분리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저께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게 바로 그거다. 굳이 하나만 추가하자면요. 그럼 윤석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장모 뭐 한 푼도 먹은 적 없다부터 시작해서 선거 기간 중에 캠페인 중에 토론에서 했던 여러 거짓말은 그거는 어떻게 되죠?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요. 그때 대법원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에서의 토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어제는 상식으로 다시 뒤집어준 그런 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본디 공직선거법을 만든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면 그 사람 국회의원 안 되게 하려고 그리고 뭐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돼야 될 공직선거법인데 당선된 놈은 가만히 놔두고 낙선된 사람을 이것저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기소를 하고 끝까지 제거하려고 하고 바로 그랬던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 정말 상식적이고 현명한 법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재판부의 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도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랄지를 하니까 그래 너네들 뭐 공소권 남용이라고까지는 안 할게. 얼마든지 기소해. 법원에서 바로 잡을 테니까. 이렇게 재판부의 센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준엄하게 짚을 건 짚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소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검찰 너네들 만약에 하려면 당선자를 상대로도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저는 더 준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뿐이고 이분들마저도 보수적인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정적 제고용으로 먼지털이식으로 발언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기소한 거에서 따끔하게 오늘 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면죄부도 줬고 또 우리가 보기에 국정감사 발언은 분명히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굳이 그걸 또 찾아갖고 처분과 처벌은 다르다고. 사실 처분에 처벌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국어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정치검찰에게 상당히 또 한편 면죄부를 줬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이채은정, 이예슬, 정재호 재판부를 엄청 공격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정치검찰과 국힘당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던 재판부입니다. 그 여러분 고발사주 기억나시죠?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분들. 그랬죠. 예. 예. 손준성 검사,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예. 윤석열,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 김건희까지 비판하는 사람들 고발 사주했던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쉬워하고 말았죠. 근데 그때는 막 찬사를 보내더니 이제는 이 재판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런 재판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판하기 하루 전에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뭐 승복 선언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다가 딱 선고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따가 들어보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도 그 어떻게 사망 선고리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놓고 이제 와서 자기 남편도 판사면서 좌파 사법부가 장악했다는데 자기 남편은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이 어떻게 됩니까? 좌파가 장악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 재판부가 보니까 또 그 판결도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판결도 내렸더라고. 사실 그 의원 사무실에 인턴으로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심한의 차이를 가지고 허위 사실이었다고 인정하는 건데 아니 본인들도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1년 차에는 2주 2년 차는 6개월 동안에 봉사 15라는데 그 시간 다 채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제가 담당자고 잘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거 허위사실로 다 하면 사법부 전체가 다 거의 90%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오히려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아니 허위사실하면
뭔가 이 사람이 학력을 허위로 발표를 했다거나 예전에 실제 초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나경원 본인 중앙대하고 서울대 학력 2개 속여가지고 지난 총선,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선고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빠지고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보좌관만 기소돼서 유죄가 났는데 허위사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그 재판하는 법입니다. 학력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100억인데 서민 동네에서 100억이면 내가 문제될 것 같다. 10억이라고 거짓말 쳤거나. 근데 이러면 발언. 선거법 취지도 원래 돈은 묻고 말은 푸는 거잖아요. 아니 발언. 내가 압박감 느꼈다. 협박감 느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신 변호사님하고 제가 신 변호사님이 저한테 엄청 친하다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나는 재판장에 가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친한 느낌 못 받아요.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인 재판부지만 그분들마저도 이건 아니다라고 딱 짚어준 게 굉장히 상식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상식이죠. 강효숙님, 굿모닝입니다. 간만에 숨이 트입니다. 이제부터 쭉 직진일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붙은 국민의힘 인간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것들이 걸어놓은 프래카드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헌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용이든 탄핵이든 결과 상관없이 해체하고 국민 손에 맡겨야 합니다. 탄핵의 그날까지 고고싱 하셨는데 참 오랜만에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은 후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방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에너지로 산불 예방 같은 데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지금 사상 최악의 산불이 영남을 뒤덮고 있는데 아직도 진화율이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비를 다 모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찔끔찔끔 비도 아니게 오고 있습니다. 카와시님, 산불로 50년 인생이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정치라도 안정이 돼서 어서 빨리 복구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과수원 사과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카와시님 그쪽 지역에 계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위로의 글을 주셨고 특히 엄마는 우듬지 아주 참 아이디가 예쁩니다. 엄마는 우듬지님. 우듬지면 최고인 거죠. 카와시님 힘내세요.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카와시님 정말 힘내시고요.
그리고 경북 의성에 살고 계신 김일웅님. 사방에 멀쩡한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대피한 분들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최소화된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이 됩니다. 그러셨는데 좀 더 대피가 빨랐더라도 그리고 당국이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도 잘 못 보실 수도 있고 대피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뭐 동원을 해서 방송을 해서 빨리 나오세요. 싣고 대피소로 이동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망자가 20명이 넘어가고 말이죠. 이런 재난에 정신 나간 자치단체장들은 쓸데없는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제가 이재명 대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산불 예방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문득 어제 또 헬기가 추락해서 또 조종사가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헬기만 더 많이 있더라도 이걸 좀 더 빨리 제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헬기 값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헬기가 50대인데요. 대당 가격이 한 300억에서 아주 좋은 것은 500억 정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청와대 옮긴다고 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1조 원이 넘습니다. 794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300억짜리 소방 헬기 같으면 30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500억짜리 제일 좋은 걸 사면 200대를 살 수 있는 거죠. 안진걸 소장님. 네. 이 미친 윤석열이가 청와대 옮기는 그런 짓만 안 했어도 헬기를 200~300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1조 원 안팎이 들은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지금 제가 또 어떤 기사를 살펴보고 있냐면 안 그래도 야당에서 작년 상임위에서 산림 헬기 산불방 예산을 최소 300억 이상을 늘리자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 잘못했네. 200~300대가 아니고 2~30대죠. 아, 그 1조로 치면요. 예. 300억씩이니까 예, 뭐 산수는 우리 애청자님 또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헬기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헬기하고 산불 예방으로 최소 300억을 증액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러분 갑자기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을 저지르면서 그 예산이 물거품된 거로 지금 팩트가 체크가 됐습니다. 예산 심의가 중단돼 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12.3 내란이라는 것은 저희가 억지로 깨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겁니다. 경제적 손실만 지금 최소 300조에서 900조 이게 사태가 길어지니까 1조 아니 1000조 원대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12.3 내란 사태로 증액됐어야 될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문제까지 포함되면 그 우리의 피해는 너무 심각한 것이죠. 예. 지금 산림청 헬기 외에 산불 현장에 다목적 소방 헬기, 군 헬기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담수량이 1000리터에서 2000리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뭐 찔끔찔끔 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좀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에 더 많이 투자를 했더라면 인공강우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산불이 일어나면 거기에 딱 뭐 비를 오게 한다든지 뭐 좀 이런 방법을 진작에 좀 마련을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답답함도 생겨요. 강우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헬기 조종하신 분의 인터뷰 중에 그게 있어요. 물을 실으러 갔다 오는 순간에 와 보니까 불이 더 번져 있는 그때 그 당혹함. 아,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또 3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기억나십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당시 소련과의 수교, 그 이후에 경제 지원. 그때 소련에게 제공했던 경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나중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 회수 때 소련이 만들었던 옛날 헬기, 그걸 도입해다가 그걸 산불 진화용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노후화된 데다가 부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래된. 그러니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너무나 자명한 이치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온 헬기 기억나세요? 수리온 헬기 군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이걸 쓰려고 실전에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이걸 또 산불용 헬기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해낸 것 중에 하나가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 그 전까지는 소방직 전부 지자체 산하에 쪼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산불 진화형 헬기 우선순위 부여받기 어려웠던 거죠.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한번 일을 겪고 나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부여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이제 감지할 텐데요. 이게 사후 약방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봄마다 우리 이번에는 의성 그다음에 경상북도 쪽이지만 간성, 양양, 양간지풍으로 그쪽에도 항상 심각하잖아요. 불이 심각했었습니까? 아니 화면으로만 보다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집이 타는 것을 보고 그러는 분들이 어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이장이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온통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아는 길로 이렇게 가는데 도랑으로 차가 빠집니다.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 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 사상 최악의 산불인데요. 나라에서 뭐가 중요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산불이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론 헬기 도입하는 비용이 비싸지만 간단하게 산수를 해봐도 2022년에 산불로 일어나서 피해를 본 게 얼마인가 했더니 1조 3,400억이에요. 여기에 비하면은 헬기 값은 그야말로 껌값인 거죠. 지금 2022년 피해인데 이번 이 사상 최악의 이 피해는 거의 뭐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만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진작 탄핵됐어야 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산불 걱정으로 인해서 안동으로 가서 제 지역들 주민들을 만나고자 지금 저렇게 갔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과연 있는 것인지 행정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여기에 미흡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진짜 온 국력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는 이런 산불 진화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사무실에 앉아서 행안부 장관 대행 경북에서 상주에서 총괄 지휘하라. 아니 본인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총괄 지휘를 하려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예 이게 진화될 때까지 올라오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행안부 장관 대행 내려가서 총괄 지휘하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모습인가요? 이게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거 지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정부를 빨리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이 답답함이 너무 지금 막 가슴에 차오르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이 비가 제발 단비가 되어서 제발 경북 지역에 이 산불 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크게 이걸 진화할 정도는 못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단비 같은 비로 인해서 진화를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안진걸 소장과 임세은 소장이 쓴 퇴진하라 이 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자가 싹수가 없는 것이 이미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절차도 어겨가면서 청와대 옮긴 거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국무회의고 뭐고 이런 거 하면 상관없이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뭐 어떤 그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적 절차가 뭔지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인수위 시절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 대상도 아니고 우리 인수위 관련 법에 어중간한 그 권한을 뭐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줬던 거 그걸 최대한 이제 이용했겠죠. 결과적으로는 악용이 된 거죠. 문제는 거쳐야 될 절차를 다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 예를 들어서 용산의 경우에 미군이 사용했던 일부 지역은 그걸 그냥 환경 정화하지 않고 땅을 덮기만 해버렸을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점 아까 제가 소방 헬기 얘기 드리면서요. 저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 헬기 탱크도 저 매달아 가지고 옮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용량이 되잖아요. 이럴 때 군 헬기는 왜 투입을 못 합니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나요? 물을 담아서 주머니 걸어가지고 그거 못 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세월호 때 우리 뭐 해군 UDT니 무슨 네이비 실이니 뭐 이런 특수전 요원들을 뭐하러 양성하죠? 꼭 전쟁 때 써먹으려고만 양성하나요? 그럴 때 왜 투입을 안 했을까? 그 의문, 아쉬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말이죠. 아니 경상북도가 어디 뭐 먼 지역도 아닌데 그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헬기로 물을 퍼나르는 거 왜 안 되죠? 왜 소방 헬기만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좀 누군가 시원한 답을 좀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간군이 총력으로 했으면 이 정도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병을 직접 비용 1,000억으로 하면 우리 300억 헬기 33대 그 국방부라든지 연세 이전까지 해서 한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잖아요. 최종 비용은. 그러면 300억 헬기를 333대를 더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꼭 다 헬기는 아니어도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또 이태원 참사도 악영향을 끼쳤고 인수위에서 그것부터 하니까 당연히 국정의 우선순위 국민의 삶의 개선은 다 뒤로 밀리고 그러놓고는 그 안에서 인수위 며칠 만에 용역에서한테 줘갖고 솔양평 고속도로부터 종점부터 변경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첫 번째 당선자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저쪽에 이용 국회의원이 있는데 기자들 다 있고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마이크도 켰는데 야 서류 갖다 줘. 그 얼마나 국민을 보기를 앞에 기자들이 수백 명 있는데 머릿속에는 김건희, 최원순을 그 자기 일가의 비리를 비화하고 특혜를 주고 국회의원도 야야 반말하면서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로 용산을 마음대로 무속신앙으로 옮겼겠죠. 돈이 1조 원 안팎이 들었는데 그 돈 또 어디로 다 흘러갔을까요? 저는 파면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그때 인수에서 왜 그런 짓것들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는 봅니다. 카와시님 또 글을 보내셨는데 밭에 나갔다가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견디기 힘들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네요. 소나무 울창한 산도 잿더미만 남고 송이 채취는 살아생전 불가능할 것 같고 창고에 쌓인 비료들도 다 녹았네요. 그래도 목숨은 부지했으니 감사해야 되나 싶네요. 그러셨는데 정말 얼마나 앞이 막막하실까요? 하루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함께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동시입니다. 옆 시골에 80대 노인집 모두 타버려서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 안동시내 외출도 못합니다. 연기와 냄새 때문에 온 가게도 문을 닫아서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현정님, 헬기값도 문제인데 소방 헬기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청주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헬기는 수리를 더 요구할 텐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헬기 정비할 수 있는 것도 더 생겼으면 합니다. 그런가요? 헬기 수리하는 곳이 청주밖에 없나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어제 현장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드론으로 촬영해서 깊은 산속에 보이지 않는 불길들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불길의 방향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하고 대피를 하지요. 작은 불똥 하나가 어디로 튀어서 큰 불을 낼지 몰라요. 높은 산은 그 산으로 가려진 곳은 알 수가 없어요. 첩첩산중은 밖에서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드론을 지금 띄울 수가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기가 너무 막 가득해가지고 드론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해도 연기에 가려서 현장을 찍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산불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우리 그 조림도 사실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대요. 화렵수와 침엽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이것도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이 한번 일을 겪고 나면 지금은요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베어내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그런 좀 과학적인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 정부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다는 것 그거 비난하면서 산불 소식도 짚어봤는데 팩트 체크는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윤경호 소장님이 군 헬기 투입 물어보셨는데 국방부가 대형 산불 현장에 현재까지 군 병력 5,000명 그리고 군 헬기 146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네요. 군에서 헬기 투입은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군 수송 헬기 치누크를 이용해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원래 또 소방 헬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치누크는 1만 리터 물 주머니를 달 수는 있는데 안전상 문제로 절반 무게 정도만 든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방 전용 헬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김지우님, 김일웅님 그리고 영남에 계신 여러분들 재난에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언제나 해피님, 정재호, 이예슬, 최은정 이 세 분의 정의로운 판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암울한 현 시국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셨습니다. 외부 억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세 분 재판관님 이름을 현수막 제작해서 집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는데 언제나 해피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나니까 국민의힘 완전히 붕괴가 됐죠. 멘붕이 됐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우스운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애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승복하라고 했으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승복합니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거의 이재명의 어떤 뭐랄까요, 덕후 커밍아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명언집, 사실 망언집이라고 하지만 그건 명언집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아카이브를 쫙 해서 기록한 거를 많이 활용해달라고 들고서 홍보까지 해주는데 그 내용 족족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언론에서 그동안 악의적으로 썼던 것들이 이런 속뜻은 이런 거였구나 끄덕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질 않나.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 하루 전날 바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승복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하는 말이 뭐 법조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어저께 권성동은 항상 과거의 권성동과 오늘의 권성동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적권이라고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자신이 바로 하루 전날 했던 말을 되짚어 보면서 좀 거울을 보시고 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복해라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승복합니다. 저도 승복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건데 국민의힘 보니까 막 판사들을 맹비난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까 나경원 씨부터 시작해서 자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고 판사인데
참으로 어이없는 입장인데 권성동은 심지어 뭐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 채용 비리 무죄 선고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던 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국민 아닌 봐야 거예요. 됩니다. 예. 자기들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승복하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랬다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판결이 나오면 막 저 판사들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잣대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잣대인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 힘이 올시다. 윤상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국 우리 이번 판결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모 판사, 정모 판사,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뭐 정치 편향적이다. 이 얘기가.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손준성이 무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최 판사 얘기는 좀 쏙 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흔히들 말할 때 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궁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논리의 일관성은 싹 사라져버리고 때에 따라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니까 결국 저런 얘기들이 자기네 지지층 뭉친 거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중도층 그들에게는 무조건 외면당한다는 걸 왜 모를까 안타깝습니다. 손준성을 무죄 판결하고 최강욱 전 의원을 유죄 판결할 때는 와 양심적이고 대단한 재판부다고 칭찬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상 이재명도 분명히 최소한 동일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얼마나 본인들이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부여도 사람이 토론회나 국정감사에서 한 말, 본인의 느낌, 그것도 기억, 이걸 어떻게 처벌하냐. 거짓말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걸 처벌하는 거든. 사실이 있어야 돼, 사실. 근데 여기는 느낌, 기억 이런 것만 있으니까 판사들도 아마 처벌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양심상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고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2심 항소심에서 사실은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이것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밀하게 검토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이거는 매우 결과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법률 적용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공소기각으로 이 사실 판단을 안 해버리면 이거 공소기각은 하면 안 돼. 이거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 라고 대법원이 쉽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형사처벌 이거는 검토해야 된다라고 파기환송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거를 깔끔하게 판단을 해줬고 대법원 법률심에 대해서 이건 뒤집힐 수가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네. 3개월 이내에 빨리 대법 선고해라. 국민의힘이 지금 633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은 지금 1심 선거법이 진행되는 사건도 많거든요. 근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저도 상당히 보수적이 생겼던 게 그 3개월을 딱 거의 지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마음 먹었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해갖고 전 대법원에 빨리 3개월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선고문을 보면요. 너무나 이게 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를 잘 정리해놔서 대법에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빨리 그냥 무죄로 확정해 주시라. 그 아까 판사 공격 얘기하는데 제가 간곡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이든 또는 그 지지자들이든 또는 보수 진영이든 판사 개인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이걸 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등 그런 유치하고 정말 저열한 비난과 비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박정훈 대령 그 의로운 일을 할 때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저는 지금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검색 중에 박정훈 고향 그거부터 쳐본 검색어가 검색어 1위에 올랐더라.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인가 봤더니
포항 출신이시더만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일 것이다라는 식의 예단, 또 그걸 가지고 하는 공격. 정말 그렇게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노상원이가 그 HID 요원들 뭐 이렇게 꼭꼭 그 계엄 대비해가지고 뽑을 때 전라도는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그 윤상현도 저기 우리 윤경호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판사가 3명인데 3명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최고 판사 뺐잖아요. 그분은 영남 출신이니까 또 빼는 거예요. 이런 비열한 짓 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호남 출신 판사님들이 너 호남이어서 봐줬지, 호남이어서 진보적으로 했지라는 것 때문에 더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거로 저희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아요. 그 특정 지역이 특정하게 진보적 판결한다? 사실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보수적인 판결이에요. 자기 검열도 더 심해가지고. 법원 판단의 영역은 아니지만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골프 쳤냐 안 쳤냐? 안 쳤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니까 유죄다. 나 그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잘 몰랐다. 하위직급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냐. 저와 보낸 사람만 또 수백 명인데. 그런데 그 거짓말이다.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구형을 법정 최고형을 때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다가 그러면은 윤석열이 거짓말했던 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꼽아볼까요? 장모 최은순.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최은수는 349억 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한 걸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증거가 딱 나와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뭐 구약 성경 다 외웠다 이런 것은 그냥 뭐 문제 안 삼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억 원 버는 거 밝혀졌잖아요. 학력 위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는데 누가 당선됐어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대통령 됐다고 이것은 다 넘어가고 떨어진 사람 이것저것 캐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기소하고 그래서 검찰 해체가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대법원 가면 뒤집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저 정신부터 바로 잡아야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대법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 채택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법률로만 딱 맞습니다. 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법률 적용이 맞다 틀리다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이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바로잡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조금도 사실에 근거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인가? 뭐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대법원 가서 했는데 단 한 명도 파기환송된 전례가 없더라고요. 14명이 다 그대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그 법률 자체를 항소심에서 문제가 있게 적용을 했어야지만 그거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 허위사실 공표 이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정말 이것도 억지 그런 억지 세상에 억지가 없게 토론회에서 부실하게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 함은 어떠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부실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할 수 없다. 이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파기환송. 이거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항소심 나왔을 때 이건 대법원 가서 반드시 파기가 된다. 왜냐하면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야지 발언하지 않은 걸 어떻게 공표라고 할 수가 있느냐. 공표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그런 지점은 대법원에서 지적해서 파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때 대법원이 내놓은 논리가 이거예요.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변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이 그때 파기환송을 하면서 내놓은 법리입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여러 군데 인용을 하면서 선고를 이제 판결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뭐 더 이상 이론을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깨질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심 판결 가운데 참 주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 김문기 씨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거 조작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그것까지도 공소 사실에 포함을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조작이 맞다.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제 원본 사진과 이 사진 딱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진만 보면은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본 사진을 보면 몇 명입니까? 10명이네요. 저게 단순히 비교해봐도 완전히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10명 또는 10몇 명 있는 사진을 저렇게 4명으로 딱 잘라가지고 해서 넷이 골프 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하이직원 한 분하고 특수관계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클로즈업하고는 다른 거죠. 클로즈업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글라스 뭔가 이런 의도라는 거잖아요. 저것은 본인들이 클로즈업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클로즈업을 차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넷이 특수관계고 넷이 골프 쳤다고 몰아가려고 서로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몰아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 맥락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조작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준 거죠. 저걸 올린 게 박수영 의원이라는 거죠? 예. 페이스북에. 이긴 전 성남시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올리면서 넷이 특수관계다, 골프 쳤다 이렇게 주장을 막 했죠. 예. 그 자들이 특수관계인 거죠. 이긴 뭐 냈네요. 절제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인이 무효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네가 하는 수법은 네가 사진 조작범이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클로즈업 한 거다 이렇게 풍자를 해준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냐. 전체 맥락을 빼고 밑에 그래서 밑에. 일부러, 제가 사진 조작범. 일부러 네가 한 짓은 이런 거다. 너가 이진이 마치 제가 사진 조작범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부분만 뽑아내서 보여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안진걸 소장님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뭔 말인가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뭔 말인가 싶으시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밈처럼 지금 다른 사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면서 이준석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준석 사진 얼굴이 나오고 개 혁신당 개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어떤 밈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윤경업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지금 저 사진 아시죠? 저게 이제 프레이밍 이론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찍냐? 이 화면에 잡힌 것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흉기로 오른쪽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지 조작인 거죠. 이미지 조작인 거죠. 이게 프레이밍이고 지금 저 사진 하나가 얼마나 제대로 설명을 해줍니까? 실제로는 오른쪽이 흉기를 들고 지금 쫓아가는데 이걸 딱 이렇게만 잡아놓으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흉기로 찌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이게 무슨 조작이냐, 확대하면 조작이냐 이렇게 말을 반문을 하는 거는 이제는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주 저 프레이밍 이론은 적절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아주 정말 잘 설명됐네요. 그거 보고. 예. 아니 와. 마치 우리 PD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해가지고 네. 와, 야. 이기인이 자신 스스로가 제가 사진 조작범이라고 인정한 것 같은 SNS 글을 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온다. 이게요 당장에는 아닌 것 같아도요 길게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물은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바다로 간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유언에서 그랬지요. 역사는 전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늦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비틀어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바다로 가지요. 그게 정이고 그래서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사필귀정이죠. 거짓말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악인은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진리니까요. 이제 헌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몇 명이 아직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안진걸 소장님 아직도 지금 기일이 공지가 안 됐죠? 예, 어제 짤이 또 돌았어요. 5시쯤에 선고일 공지한다. 와,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무죄되고 선고일 공지돼서 금요일 날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고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았죠. 자, 오늘 이재명 무죄 선고 어제 기준으로 오늘 밤부터 비 내려져서 산불 진압하고 헌재가 5시에 선고일 공지해서 금요일 날 파면으로 산불도 다 끝나고 대한민국 정상화되고 주말에는 이제 온 국민이 모처럼 오랜만에 보복 소비 희망 소비. 네. 그래서 민생 경제 쭉 살리고 그랬는데 아직도 선고 안 났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해도 월요일 화요일 이러다가 3월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급기야 문영배가 선고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가짜뉴스가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이제는 헌재에 대해서 실망이 아니라 이제 원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음부터 대통령 탄핵은 선출자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탄핵 결정하겠다라는 게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집회 가보니까 그 피켓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 우리가 뽑았으니 박탈도 우리 손으로 하겠다. 국민 소환 투표 방식으로 하겠다. 헌재한테 못 맡긴다. 아니 날마다 지금 경제 골드만삭스가 어제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무려 0.3% 낮춰버렸거든요. 아니 이걸 헌재 재판관님들 보고 있을 텐데 본인들도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헌재가 항의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주심 재판관이 있지만 주심 재판관도 물론이겠지만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평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중단시키고 이제 선고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고를 내리고 싶은 나머지 재판관님들까지 전부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재판관도 2017년 3월 13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임기 종료 전에 재판이 다 끝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손에 땀을 쥐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선고가 언제 났냐면 이 임기 종료 3일 전 3월 10일에
났습니다. 3월 10일에.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에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을 텐데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머지 재판관님들 정말 선고를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재판관들을 응원하면서 재판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버티지 않고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파면을 선고해야겠다라는 재판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도 윤석열 임기까지 나는 끝까지 이건 선고 못한다. 절대로 이거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는 결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모두 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그렇죠. 지켜줄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꾸 늦어질 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보고 그러면 발표할 건가 이렇게들 또 관측했잖아요. 네. 선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발표 안 하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재판관들마다 기각인지 인용인지에 대한 입장이 있겠죠. 막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론 과정에 단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각하 의견을 내는 정신 나간 재판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각 기각과 인용 중에 입장을 바꾼다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8명의 재판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논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각이든 아무리 기각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느낌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게 평의 과정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평의 과정 중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평의를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공방이 있으면서 이제 설득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의견을 내지 않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평의를 지속하고 싶다 이렇게는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의견이 본인이 누군가 이 재판을 이 선고를 지연시키고자 노력을 한 자일지라도 이거를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8대 0인데 본인이 나는 도저히 이건 안 돼. 그래서 7대 1로 이거를 만약에 본인 혼자 소신껏 기각 의견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나머지 인생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본인의 인생 송두리째 윤석열에게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8대 0으로 선고가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판사 출신 분들이 방송 이야기를 보니까 대쟁점이 5개고 그 5개 쟁점에서도 또 중소 쟁점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 거는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팩트 체크하고 논리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구까지 서로 합의하면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길어지는 거다. 판사 개개인이 특히 고위 판사일수록 문구 하나하나 다 점검한다. 그래서 무슨 한두 명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8대 0이라는 결론 하에 완벽한 개개인 본인 8명 모두가 동의하는 표현을 모든 쟁점에서 물론 이제 일부는 동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파면은 맞지만 5개 쟁점 중에 뭐 한두 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건다거나 또 5개 쟁점 중에서 세부 쟁점에서 시비를 건다는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합니다. 더 이상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자 계속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재판관이 뭐 누군지를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국이라도 앞으로 선고를 미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미뤘다면 다른 사람도 미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미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헌재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미 많은 부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지만 제가 헌재 너네들은 국민 신뢰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이 신뢰 잃은 김에 우리 뭐 이렇게 해버릴까 봐. 근데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절대 아니 그 자기들이 30년간 판사를 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명예를 그렇게 가볍게 버릴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자연인 쓰시는 분요. 와. 현재 재판관님들 뭘 망설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후손들에게 어떻게 비상계엄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헌재의 권위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이게 다 공개가 된 다음에 왜 그랬는지는 좀 속 시원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짓이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뭐가 그러면은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됩니까?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봤습니다. 파면시켜봤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세계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를 다시 복귀시키면 언제든지 계엄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면허 주는 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만 빼고 나머지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마 1심에서 사형 아니면 다 항소 포기할 거예요. 왜? 윤석열이 다 사면해 줄 거니까. 그러면 없던 일 돼버리는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저는 도대체 지금 헌재가 미루고 늦추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저는 상식이 탁 막혀요. 맞습니다. 그 한강 대가를 포함해서 문인 예, 440명이 내놓은 성명 중에 한 줄 논평. 저는 거기에 국민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딱 한마디. 아까 말씀하셨죠? 상식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던 모든 날들이 고통이었고 수치였다라는 한 줄 논평도 있고 우리 한강 작가님은 자유, 생명, 평화 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신속파면이다. 노벨문학상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파면 호소하셨는데 방금 속보에 S&P가 너무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신용평가기관인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요 2.0%에서 1.2% 무려 0.8%를 낮춰버렸네요. 요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0.1, 0.2 이렇게는 낮추는 경우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은 망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니들 이 내란 사태 하나 정시 못 시키면 앞으로 1.2에서 더 내려간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 던지고 지금 이거예요.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외국 기관들이. 피치도 얼마 전에 0.3% 낮췄다 그랬잖아요. 아유. 윌리엄님 헌재 일하라고 도시락 보내기 합시다. 밥 못 먹어서 일하게. 아니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밥도 못 먹고 있으면은 북한 놈이 했던 얘기 생각나네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표고버섯이 조아님 오늘 중으로 내일 탄핵 선고한다 공지를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지 안 하는 거 보면 4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4월까지 넘어갈 일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모든 압박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그 재판관, 저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한 명이라고 보는데 그 재판관이 이 모든 분노의 화살을 나중에 꼭 정말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헌재 너네들 이제 안 믿어까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모처럼 표정이 밝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괜찮았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확확 만들어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건 가슴속에 넣어놓고 표정은 모처럼 표정이 밝으십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지금 사실 산불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는데 뭔가 되는 거 하나 없이 답답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고 그나마 좀 담비 같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자마자
경북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동 가셨죠? 예, 산불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재명이 움직이면 산불도 잘 진화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산불도 꽤 났었거든요. 예. 산불보다 화재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자체장이 그 산불들을 다 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지도자에게 하나의 올가미가 벗어지면서 산불 진화 현장으로 내려가서 경북에서도 경남에서도 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산불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이 좀 성질났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런 에너지로 산불 예방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헬기가 지금 추락해서 기장도 한 명 돌아가셨는데 그 헬기 값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청와대 옮긴다고 든 비용이 1조가 넘어요. 그 돈으로 헬기 샀으면 지금쯤은 막 날아다니면서 새 헬기로 얼마나 산불 진화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 원장을 했거든요. 예. 행안위 원장을 했는데 헬기가 다 똑같은 헬기일 것 같으세요? 헬기가 경찰 헬기, 예. 군 헬기 다 달라요. 예. 산불 진화 헬기가 제일 어려운 조건의 헬기입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 쪽에서 산불이 나서 문희상 의원 대표로 계실 때 산불 진화 현장을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3시에 갔다 돌아올 때는 헬기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예. 죽는 줄 알았어요. 태백산맥을 이 산불 진화 헬기는 넘을 수가 없답니다. 공기도 부족하고요. 다 초죽음이 될 정도로. 산불 진화용 소방 헬기로 태백산을 넘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럴 정도로 산불 진화용 헬기는 가장 열악한 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헬기가 아주 열악한 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행안위원장 되니까 경찰 헬기를 타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예. 헬기가 크고 군 헬기는요. 더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 그다음에 경찰, 제일 낮은 게 소방 헬기인데 소방 헬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주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예산도 주어지고 말씀처럼 해외 순방하려고 예비비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런 데 썼다면 윤석열 사람들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 쓸데없는 데만 막 돈 쓸 생각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가 50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거의 다 막 오래되고 낡고 그랬어요. 이런데 좀 더 팍팍팍 좀 집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행안위원장 때 고층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고층에 올라가는 고층 그 소방 장비 있지 않습니까? 크게 사다리를 쳐서 불을 끄는 그 장비도 거의 지자체마다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이 났었기 때문에 고층 사다리차를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몇 개씩 마련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소방을 위한 장비와 예산이 더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부족했고 중요한 건 그 많은 소방 인력, 소방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장비? 예. 다 인력과 장비도 다 제대로 동원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동원은 소방은 누구의 지휘를 또 받냐면요. 지자체장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전적으로 빠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남에서 지자체장들도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지자체 모든 가용자원이 다 총동원돼야 한다. 누구는 대피시키는 일, 누구는 소방 진화에 앞장서게 하는 일, 누구는 필요하면 가용자원을 싹 모이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이 해야지 된다. 그런데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경향이 있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소영교 의원님하고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할까요? 두 갈씩 미갈씩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왜 나온 거예요? 의원님 말투에서 잡은 거죠. 나쁜 사람. 제가
임성근 예. 그 최수근 상병 사망에 이르게 한 임성근이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사진이 있어요. 물속에 넣었고 물속에 그 장병들을 넣고 잘했다라고 자기가 답을 써요. 그래놓고 그 사진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나쁜 사람을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이 좋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예.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없어져야지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쁜 사람 꼽는다면 누굴 네. 꼽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이지요.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에 그건 영원히 나쁜 놈들이고. 예, 나빴던 건 한겨레 신문 통해서 나온 건데 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에 합참실에 가서 합참본부에 가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비상계엄 다시 지금 선포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 했으니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번 주 나쁜 사람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준 한덕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예.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면 안 되죠. 도대체 왜 기각을 하는지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작은 법을 위반했건 큰 법을 위반했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을 위반했다고.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 위반이다 라고 말은 해놓고 뭐 헌법재판소를 그 무력화시킬 만큼은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장 나쁜 사람 중에 이번 주에 뽑으라고 한다면 한덕수. 그 한덕수 이제 나왔으니 바로 마은혁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도 임명하고 있지 않은 모습 보면서 그렇게 선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쁜 사람이지만 풀어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저도 그 판결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데도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조금씩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박근혜가 파면당할 때 국정농단이 있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고위직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검사들 기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법한 행위가 있다. 그리고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아니죠, 그거는. 예. 한덕수 헌법을 위반한 게 맞다.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특검, 상설특검 임명하는 게 맞다. 근데 10일 동안 임명 안 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잘못된 판단 저는 확실하게 경고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럼 좀 두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한덕수 총리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우선 최상목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더 먼저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지만 저의 생각과 맞게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덕수 이렇게 한다면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경고해놓고 바로 마은혁을 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저희들이죠.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경고는 안 했죠? 예, 아직 경고는 했고요. 경고는 했는데 시한은 안 박았죠? 않았습니다. 예. 언제 뭐 그것도 시한 박으실 겁니까? 저는
이번 주 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 다음 국무회의가 있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해야 되는 거고 나왔을 때 총리의 권한을 다시 받았을 때 그때 했어야 마땅하다고. 당연하죠. 예. 그때 그 순간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짧았다. 좀 더 두고 보았어야 되는데 좀 일찍 탄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지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다면 근데 지금은 파면감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나갈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거 파면이에요. 라고 뒤에다가.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주고 그랬는데도 안 한다. 이건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나 헌법 안 지킬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이 나라를 대표하게 놔둡니까? 제가 당장 탄핵 이번 주까지 하지 않는다면 예. 당장 탄핵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여차여차해서 돌아왔어요. 그것은 수습하라고 돌려보낸 것인데 그런데 이 수습은 1번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족했다고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을 했지만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주 내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탄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라고 그러니까 또 이놈아가 헷갈려가지고 이번 주라고 그래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뭐 이럴 건데 언제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목요일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이번 주 오늘 목요일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임명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일요일까지 봐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임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든 뭐 공적인 날이 시작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참 너그러우십니다. 금요일까지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틀을 더 주셨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금요일까지 임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서영교 혼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이건 정말로 궁금해요. 헌재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왜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고 있느냐? 예. 1. 헌법재판관들이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주심인데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이 아니죠? 또 누구입니까? 어떻든 우리 그 일정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은 빨리 주도해야 합니다. 빨리 끝장 토론하고 선고기일 정하고 그리고 파면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은 어차피 8대0 파면이다. 그리고 의견은 다 모았다. 더 흔들림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다 양보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를 본다. 이것까지 보면 정치적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 날짜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무죄가 나서 이재명 정적 죽이기를 윤석열이 계속했다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장 끝장 평의를 끝장 토론으로 하고 오늘 발표해서 월요일 날 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판관들은 역사의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혹시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질질 끄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국민이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분 다 오늘 당장 끝장 토론을 하시고 선고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월요일 날은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하의 서영교 의원님까지도 그 대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어떤 헌법학자도 또 어떤 법률가도 어떤 패널도 8대0이 아닐 거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늦어지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그러면 2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패널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모든 패널들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2심 선고가 나왔는데도 선고 기일을 공지를 안 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적어도 서영교 의원님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지는 좀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사위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해서 왜 결과를 안 내놓는지 이야기하고 안 내놓으면 그 답을 들어서 국민께 알려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끝장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끝장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암묵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 문제가 있었고 탄핵은 정당했고 그리고 파면 8대0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흐름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뭔가 자료를 계속 낸다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2주 전부터 들었습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하는 자료를 계속 내고 그러면 이 자료를 체크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올리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올리더라도 평일을 끝내고 결정을 하자라고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에 파면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흔드는 내용은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추측입니다. 한쪽이 좀 시간을 그래도 밀어달라. 조금씩 밀어주고 전체의 흐름에 그 지장은 없다. 조금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추측은 해보고 있고 그런 식의 이야기는 되고 있으나 그래도 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 무죄 판단 내는 거 보면서 그래 재판관들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난주까지 지기현 판결이라든지 김성훈 판단에 검찰이 가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을 선의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빨리 판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안의 내용으로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왜? 국민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건 전부 다 올곧이 늦추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어제는 법사위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곳곳에 이런 촉구하는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제가 처음으로 그 헌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 의원님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도 변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증거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내고 그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정도에 의한다면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크게 이건 그냥 참고자료 정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받아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동안은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좀 강력하게 충고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평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평의를 30분만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언론 통해서 들으니 그렇고 제가 사실은 다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날도 평의를 2시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보도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그 훌륭한 장군들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계엄에 써먹고 있는데 빨리 판단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의를 30분 했다, 2시간 했다, 아직도 끝장 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분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상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7대1 기각 맞췄다, 뭐 그러면서 또 헌재가 4월 4일 날 선고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7대1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맞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지, 윤상현이 혹시 뭐 헌재하고 통하는 게 있나,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우연히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 내통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내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통할 수 없고, 내통하려고 했다면 윤상현은 범죄자입니다. 내통했다면 윤상현은 범죄자이고요. 내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는 파면이 답입니다. 파면이 답인데 이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한덕수가 저는 공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과연 거기에 공범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증거만 있다면 한덕수 파면이라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파면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읽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특검을, 윤석열 관련한 특검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며칠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상목은 100일이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서 최상목 탄핵 들어오면 파면입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걸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일정 정도 다리를 놔주고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일정 부분 그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아니,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헌재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한다. 그리고 선입 선출을 따른다 하더라도 윤석열 먼저 하는 게 맞죠. 윤석열 접수가 한덕수 총리보다 13일간 네. 빨랐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바꿔서 한덕수를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파면되면은 최상목만 가지고 또 선거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덕수한테 일단 자리 지키라고 하고 윤석열 파면하려는 모양이구나, 선의로 생각했죠. 그랬는데도 지금 한덕수 돌아온 뒤로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났는데도 선고 기일을 말을 하네. 뭐 이러니 국민들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썰랑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저희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왜 빨리빨리 답을 내지 않는 건지, 답을 내지 않으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당장 선고기일을 선포하고, 30분 평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와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만약에 예. 윤상현 내통했는지 저희가 그것도 철저히 밝혀보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심지어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날짜 아닙니까? 선고를 안 해버리고 퇴임을 하면 이제 그 뒤로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가 지나면 이 탄핵 효과가 무효가 돼서 윤석열이 복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문영배 재판관이 중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재판관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 등 다 이 윤석열의 불법 그리고 윤석열의 위헌 내용들을 자신들이 변론 기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고 입으로 증거를 확인해 나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에서 나온 증거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선고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가정으로 상상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하도 이제 안 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윤석열 탄핵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가 지나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복귀가 된다는 얘기를 어제 김태년 의원이 하셨던가? 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일 없게 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 나라도 아니죠. 그럼요. 네. 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 위반 그리고 중대한 불법 이것으로 파면 안 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선고 기일에 일정 부분 늦어지는 게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헌법재판소에 일정 정도 더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시는 분들한테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지쳤습니다, 이제. 뭐, 이제나 저제나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일인가 싶은데요. 지치셨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측근 모두 다 이재명 유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날아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유죄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일장춘몽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가 5이었어요. 헌법재판관이. 보수가 5, 진보가 2, 중도가 1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박근혜 파면을 선고하잖아요. 지금은 진보가 5, 보수가 뭐 일정 숫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렇게 숫자를 나눌 것도 없지만 재판관들, 판사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 법을 판단해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었고요. 8대0 나니까 국민 여러분 더 힘을 모아서 강력한 촉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 빠질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리면 네. 힘이 그나마 좀 납니다. 네. 예. 그 앞에 시원한 주스 한 잔 드십시오. 네. 예. 그 우리 복숭아 망고 그린티인데 드실만 할 겁니다. 좋죠? 네, 맛있습니다. 설탕 없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로 칼로리입니다. 네. 근데도 그렇게 좋아요. 네. 그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이라는 데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아, 예. 예. 그 진짜 좋은 거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두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사람 리더십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한덕수하고 오세훈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재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리더십을 보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갖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런 리더십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원래 바지사장이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십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런데 잘한 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였고 그리고 부서도 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윤석열과 가름말을 딱 자기가 탑니다.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요. 이 부분 하나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사법적 처리는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는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적 처리가 남아 있으니 사법적 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태원 때 한덕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재난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이 잘 서야 국민이 평안하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져 나올 때 이 모두 다 대통령의 탓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 극복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다녀왔지만 아무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재명이 내려갔네. 이재명이 내려가면서 저희 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병도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내려가서 재난대책을 지원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일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총리가 정세균이었어요. 온 대한민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소가 집 위에서 떠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쫙 전국으로 풀어지면서 이 대책을 세웠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해내야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한덕수에겐 없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안했는데요. 야당 당원들, 주민들, 괜찮은 분들 그리고 미리 곳곳에 물들도 뿌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가용자원이 다 내려오게 하는 리더십을 저희가 더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광화문 앞에다 차려놨는데 그거 철거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 명태균 때문에 정신도 없을 텐데 남태령까지 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싱크홀 무너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떨어져서 숨지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리더십을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끝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깝대기를 박혀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집니다. 지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의 지원을 받아서 경선에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뒤처집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지원을 받아서 경선에서도 이깁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불법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은 후원 회장이 대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21년 1월에 처음 만나서 대판 싸우고 관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고 흔들었어요. 뭘 들고 흔들었느냐? 명태균 씨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3월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비행기 표를 제가 흔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로부터. 뭐하냐? 빨리 올라와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김태열이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인가에
오세훈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론조사를 올립니다. 그 여론조사에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여론조사를 올리는 거예요. 1월에 인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버젓이 올려놓고 이러면 오세훈은 이제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극복해나고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남태령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천막, 당사, 철거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오세훈 자기 앞길 닦기도 바쁜데 거기서 잘못된 수를 둬서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세훈의 리더십은 구멍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국민으로부터도 배척당하지만 이미 용산에서도 검찰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면 용산에서도 끝났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오세훈은 손절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싱크홀 그리고 홍수가 나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이 제가 어릴 때 홍수가 나면 스티로폴로 이렇게 배 띄워 타고 다니는 지역. 예. 그런데 이곳을 전부 다 재정비했습니다. 재정비해서 거대한 저수지, 유수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홈플러스 유수지라고 하는데요. 그 면목 유수지, 6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유수지, 그리고 대비해서 홍수 날 때 대비, 물이 부족할 때 대비,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강남에서 계속 오세훈 시장 되고 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싱크홀 관련한 그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어갖고 이런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자는 작은 거 하나부터 하라고 월급 많이 줘가면서 뽑아놨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대선 이런 데 관심을 가졌는데 벌써 뭐 말씀처럼 검찰이 손절해서 치고 들어가고 있으니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 리더십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서 의원님 그래도 뵈니까 조금 힘이 나는데 네. 다음에 뵀을 때는 좀 새로운 세상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예. 드리면 공중협박죄라고 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즉각 실현하기 위해서 3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뭐 낫을 들고 가서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했던 자를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법원이 기각했더라고요. 법원과 검찰에서는 좀 더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예.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들을 좀 더 체크해 갖고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가 법원에게도 충고하고 요구하는데요. 공중협박죄가 3월 18일부터 실시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야 됩니다. 낫을 들고 가서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공중협박죄인데 이걸 법원이 반려했다는 것은 공중협박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내용을 공유하고 이 부분이 그동안 공중협박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중협박죄 적용 첫 영장 신청 사례였겠군요. 예. 저는 공중협박죄라는 걸 딱 보면서 저런 법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래 잘 만들었다. 요즘처럼 저렇게 막 무작위로 막 하는 자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협박하고 이러는데 협박죄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서운 센 공중협박죄 있길래 참 저 법이 있었네 했는데 우리 서 의원님이 만드신 거군요.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법원에 통과도 시켰고요.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 아직 법원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촉구합니다. 예. 공중협박죄로 처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구속영장 다시 재청구에 들어오면 꼭 구속영장 발부하십시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지키기님 아이디
그래서 저는 서영교 TV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인숙님, 서영교 의원님 얼굴이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니 외모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얘기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또 뵐 때까지 네. 건강하시고. 네. 이 다음에 뵐 때는 정말 새로운 나라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집회 현장에 나가면 윤석열 지지하는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그 수많은 수백만의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참으로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조차 다른데 욕설을 달고 사는 사람들 저희가 다 법적 조치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구속시킬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